저는 서울에서 영구로 어찌저찌 밥 벌어먹고 사는 30 후반 여자입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결혼에 압박이 있기는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코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밥 먹고 코드 분석만 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혼은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고요. 그렇게 떠밀리듯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만난 예비 신랑이 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깡통 로봇의 심장을 녹이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께 이 파렴치한 인간과 그 집안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빠는 태생이 좀 남달랐어요. 그냥 공부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야 천재 박사 왔다 이런 식으로 불리던 타입이었어요. 제가 아빠 친구분들 모임 가면요. 꼭 누군가 한 명은 아빠한테 이래요. 야, 이 박사, 오늘도 뭐 연구하느라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오늘은 제때 나왔네. 아이고, 뭐 또, 그땐 어려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뭐 하나에 꽂히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안 들릴 정도였다더라고요. 어떤 날은 라디오가 고장 났다고 하면 분해해서 새벽까지 붙잡고 있고, 어떤 날은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린다고 밥도 안 먹고 앉아 있고요. 그게 그냥 성인이 돼서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그게 컴퓨터 공학과였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빠는 왜 하필 컴퓨터 했어? 그때는 다들 화학이나 기계나 그런 쪽 많이 갔거든. 근데 아빠는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봤지. 그래서 컴퓨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 그 말 들으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저희 아빠가 그 말을 했던 시절엔요. 컴퓨터 공학이 지금처럼 인기 터지는 과도 아니었대요. 그냥 괴짜들이 하는 거 이런 느낌? 그런데 아빠는 이미 그때부터 AI가 세상에 퍼지고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잘못 쓰이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 선한 방향으로 기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기술은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웃음이 나요. 왜냐면요, 이 말이 너무 아빠스러워서요. 세상에 기술 공학을 돈 때문에 잡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희 아빠는 늘 선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빠 주변에서는 같이 사업하자고 왔다가 퇴짜 맞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야, 너도 남자가 말이야. 꿈을 한번 크게 잡아봐, 임마. 네 능력이 아깝다. 뭐 굶어 죽기야 하겠나. 이게 저희 아빠예요. 굶어 죽기야 하겠냐, 라니. 엄마는 뒤에서 이 소리 들으면 속 뒤집히죠. 아빠가 한창 일하던 시절엔 국가에서도 아빠를 꽤 많이 찾았어요. 국가산업개발회의가 있는데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락이 오고 연구단 쪽에서도 이 기술적 문제에서 의견 좀 달라 하고 전화 오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자리에서도 큰 돈은 멀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엔 아빠가 받은 훈장, 공훈패, 표창장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거실 한켠에 진열장이 있는데 손님이 오면 다들 와,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래요. 그리고 그걸 가장 열심히 닦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는 그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열심히 닦으면서도 한숨을 꼭 쉬세요. 그 똑똑한 머리로 대기업 들어갔으면 징작에 우리 가족 한강뷰 들어가서 살 것도 남았겠다. 이러면 아빠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덮고 눈만 아래로 깔아요. 아빠는 또 반박은 못하니까요. 그럼 엄마는 또 속상해서 저 붙잡고 한탄만 하시는 거죠. 사람이 공부만 할 줄 알아서 돈 버는 법은 모르나 봐. 아휴, 음이야. 너가 니네 아빠 등짝이나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럼 저는 그냥 하하 하고 웃죠. 엄마 입장에선 답답하시긴 하겠죠. 살림하는 엄마는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아껴 쓰고 가계부는 달마다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능력이 저렇게 출중한데
돈 벌 욕심은 크게 없고 세상에서 연구가 제일 즐거운 선비 같은 사람이면 저라도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진짜로요. 아빠 옆에서 자라다 보면요. 사람이 기술 하나에 평생을 걸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아빠는 늘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나도 아빠처럼 뭔가 개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혀를 끌끌 차셨죠. 아유, 얌전히 회사 다니다가 시집이나 가면 됐지. 왜 굳이 너까지 연구실에서 밤새우겠다고 난리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인 걸 어떡해요. 기집애야, 너네 아빠랑 사돈 맺고 싶다고 연락 오는 집이 수두룩 빽빽인데 굳이 너 고생 안 해도 시집 잘만 갈 수 있다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시집이니 뭐니 해도 정작 제가 제 길 가는 게 못마땅했던 거 알거든요. 근데 또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살림 꾸리면서 아빠가 돈 쪽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걸 다 견디면서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딸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저희 집이 항상 평범했던 이유가 아빠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빠는 평생 기술을 무료로 연구하고 그걸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가져다 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은 사람들끼리 나눠야지 의미가 있지. 독점하면 발전이 없어. 이런 말을 엄마가 들으면 속이 100번은 뒤집어지셨을 거예요. 아이고, 독점 좀 해라, 독점. 그래야 돈이 생기지. 아빠는 그 말에도 웃기만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빠가 이룬 것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또 제가 그런 고생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요. 아빠는 연구 비용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팔아치우기도 했거든요. 이건 안 쓰니까 팔아도 되지. 뭐? 지금 우리 집 살림살이를 털어가겠다고? 연구비는 연구비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집을 왜 털어? 학생들이랑 같이 써야 하는 장비가. 그 장비를 왜 우리 집에서 충당하냐고.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언젠간 아빠가 자동차까지 판 적도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땐 참 아빠한테 조금은 답답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빠 길을 그대로 밟을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만큼 천재도 아니고 아빠처럼 거대한 연구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엄마가 원하는 대기업 취업도 못했고요. 아빠가 걸어간 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저는 그냥 중견기업에서 후원하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게 제 수준에 맞는 길이었고, 그러면서도 아빠와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니까 저도 꽤 만족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저는 연구실에서 먹고 자는 삶을 아주 당연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 주변에 연애라는 핑크빛 기류가 끼어들 틈이 있었겠어요. 진짜로요. 연구실에서 밤새고 새벽에 들어오고 다시 씻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요. 누가 제 인생에 끼어들 수가 있겠냐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동거동락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같이 다 밤새 연구하다가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끼리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눈 맞는 경우도 어쩌다 생기긴 하는데 오래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겨우 사귀었다 싶으면 한 달 뒤에 둘 다 술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 명은 시간 없어서 헤어졌어 하고 울고 또 한 명은 연애할 시간 있으면 논문 쓰라고 하더라 이러고 술 퍼마시고 있고요. 그걸 지켜보는 제가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연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됐는데 집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되셨겠죠. 그런 저한테 가끔 사진 들이밀면서 이러셨거든요. 은미야, 선 좀 봐봐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엥? 왼손. 엄마,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깐. 그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으면 이어지고 그런 거지. 어찌 알아?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왜냐면 저한테 선자리는 비싼 호텔 음식 먹는 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시간에 제 코드 한 줄이라도 돌려보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알고리즘이 있으면요. 저는 그걸 당장 실험해보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진 들고 와도 저는 늘 이랬죠. 엄마, 나는 그 시간에 모델 하나라도 더 돌려보고 싶다니까요. 아유, 진짜. 이 기집애가 남자는 쳐다도 안 보네. 그래, 은미가 진짜 내 딸은 내 딸이구나.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대쪽 같다는 거. 어이씨구,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방이셔. 이럴 땐 내 편 좀 들고 애가 선이라도 보게 도와야지. 근데 또 웃긴 건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오히려 칭찬했어요.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됐다고 말이죠. 저랑 아빠는 같은 분야를 하기도 하고 아빠도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연구실은 달랐어요. 이유는 별거 없는데 아빠 연구실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 제 실력으로 간 거라도 특혜라는 소문이 돌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저도 그런 루머 참 못 참거든요. 이게 또 아빠 닮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빠 연구실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후원하는 연구실에서 따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구실만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또 방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은미야, 선자리 들어왔다. 이번 건 진짜 꼭 가야 돼. 엄마, 또요? 또 어느 집이에요? 이번엔 사업하는 집안이라는데 아주 빵빵한 집이래. 너도 그런 집 가면 걱정 없이 연구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이제 나 꼬시는 수법을 바꾸신 거예요? 웃겨. 나 가도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 알면서 어디서 그렇게 손자리를 받아오시는 거람? 예, 엄마가 무슨 너 선 보러 가라고 거짓말씩이나 하겠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집인 것 같아. 여동생 하나 있긴 한데 징작이 결혼해서 외국 나가 있대. 근데 아이까지 낳아서 엄마도 자주 외국 나가서 생활한다더라. 예비 시모 신우 간섭 안 받을 너무 좋은 환경이지 않니? 그래서요.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돈도 많은데 시댁 간섭도 안 받는 데잖아. 이런 집 찾기 힘들어. 이번엔 나가서 진짜 잘 좀 해봐. 응? 아이고, 내가 엄마 고집을 어떻게 이겨. 알겠어요, 알겠어. 사실 엄마도 저도 제 고집이 더 센 거 알지만 선자리에 관련한 건 그냥 제가 전적으로 엄마한테 맞춰드리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 알면서도 엄마는 계속해서 선자리를 받아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돈 얘기하면 제가 더 말을 못 잇겠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하며 한숨 쉬었던 거 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귀찮고 연애도 결혼도 흥미 없어도 선을 엄청 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날도 그냥 호텔밥 맛있게 먹고 오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기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나가서 마주친 그 사람이 여태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랑 완전 달랐어요. 저는 그날 선을 보기로 한 그 호텔 앞에 도착해서 이 호텔 밥 맛있었는데 잘 됐다.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끼 잘 먹고 오면 그걸로 되지. 뭐 특별한 인연을 건질 생각 같은 건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히려 이따 집에 가면 어제 그 코드 다시 돌려봐야지. 변수 하나 바꿨더니 결과가 조금 이상했는데. 이런 고민에 더 가까웠고요. 근데요, 막상 도착해서 그 사람을 처음 딱 봤는데 제가 예상하던 비싼 양복 입고 허세 한껏 올린 스타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더분하고 좀 어벙해 보이는 인상에 가까웠달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리숙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쪽인 거죠. 예비 신랑이 먼저 웃으면서 메뉴판을 내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먼저 고르세요. 저는 뭐든 잘 먹으니까 은미 씨 고르시는 거 말고 다른 거 고를게요. 아, 네.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네네. 그럼 저는 이 구성으로 할게요. 나오면 제 것도 한번 맛보세요. 숫기가 없는 편인지 말도 약간 절고 뚝딱거리긴 했는데 사람이 매너는 확실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물잔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담당 서버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막힘없이 깔끔하게 대답하고 이런 동작들이 하나하나 좀 어색하면서도 배려가 묻어있다 할까 묘하게 괜찮았어요. 게다가 저한테 질문을 던져도 무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세요? 아, 그냥 자동화 알고리즘 쪽이요. 오, 멋있네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싶어요. 아, 제가 혹시 무례한 질문 드리거나 말실수하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저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해서, 아, 물론 저는 은미 씨처럼 전문가까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요. 낯뜨겁게 들이대거나 허세 부리는 타입이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선자리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첫인상부터 딱 표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느낌을 줬어요. 여자는 뭘 하든 결국 결혼하면 내려놔야지. 이런 기류를 풍기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연구한다고 하면, 아, 그럼 직장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하고 미묘하게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전혀 안 그랬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해서 저는 그냥 동네 공장이나 그런 곳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했더니만 로봇 청소기 개발 회사였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배 안 고를 정도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신 거고 저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는 중이에요. 어? 그거 꽤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네, 뭐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저는 그냥 아직 일개 사원이니까요. 요즘 로봇 청소기 하나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니까 이쪽 산업은 안정적이겠다 싶었어요. 집안도 넉넉해 보였고 예비 신랑 본인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니까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4살 많다는 게 저는 좀 거슬렸어요. 저는 사실 이왕이면 동갑내기를 만나서 친구처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도중에 스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고려를 해봤던 거예요. 평소라면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집 가서 할 일을 정리했을 텐데 이 사람이랑은 계속 수다를 떨다 보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비 신랑이 진짜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대화를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말 중간에 제 표정을 보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밥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먹은 건지, 대화가 즐거워서 정신없이 먹은 건지, 시간 감각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까지 같이 마셨다니까요.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고 각자 귀가를 하려는데 예비 신랑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아,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흘렸을 텐데 이상하게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시간 편하신 날 알려주세요. 뭐랄까, 그 순간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어쩐지 거절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그렇게 애프터 약속까지 잡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도 평소보다 늦게 들어가서 괜히 또 난리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 열자마자 예상은 했지만 진짜 그 이상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동안은 밥만 먹고 바로 집 들어오던 애였는데 커피까지 마셨다 그러고 심지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얼굴이 그냥 활짝 피더라고요. 은미 너가 들어올 때 됐는데도 안 오길래 엄마가 진짜가 알아챘지. 그래 그래 만나보니까 어때? 괜찮지?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아 엄마 주책은 정말. 아니 사람이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루 보고 어떻게 알아? 엄마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셔. 참나 너가 언제 두 번 만나서 기회 주는 사람이었니? 엄마가 어떻게 김칫국을 안 마셔? 근데 그 와중에 아빠는 갑자기 실실 웃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은미 너가 결혼하기엔 아직 조금 어린 거 아니냐? 아빠, 저 지금 30 후반 넘었어요. 아, 그랬나? 너는 내 눈에 아직 학생처럼 보여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죠. 아빠 세계에서는 제가 아직 대학교 2학년쯤에서 멈춰 있나 봐요. 제 밥벌이 하고 산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연구실에 있으니까요. 아빠 눈엔 아빠 연구실에 있는 분들은 다 제자니까 어리게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아직도 인지 못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아빠는 예비 신랑 나이 때문에 걱정을 하신 거였어요. 예비 신랑이 40이 넘은 사람이라 차이가 조금 크지 않나 싶었던 거죠. 제가 30 후반이니까 4살 차이면 40 넘은 게 당연한 건데 앞자리가 다르니까 그게 좀 커 보이셨나 봐요. 근데 엄마는 이런 것 따위 전혀 신경 안 쓰죠. 예비 신랑이 나이가 40대고 뭐고 그 집안 배경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기 일처럼 설레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많은 게 뭐 어때? 성숙한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거지. 이런 느낌? 엄마는 이미 그 집안을 마음속으로 합격 찍은 상태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저도 괜히 웃음 났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그 뒤로 일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진짜 엄마가 바로 알아보신 거죠. 저는 그 사람이랑 그렇게 6개월간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선자리에서 시작한 사이니까 어느 정도는 결혼이 전제로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았죠. 주변 동기들이 제 얼굴이 피었다면서 놀랄 정도로 예비 신랑을 만난 이후로는 꽤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야, 은미야, 너 뭐야? 너 화장했냐? 너 연애하지? 연애는 무슨 선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쁘지 않네. 뭐야, 그게 연애지. 그래도 너 맨날 매드 사이언티스트처럼 화면 보고 쭝얼쭝얼 거리는 것만 보다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걸 처음 봤다. 뭐야, 좋냐? 그런 말 들으면 제가 티를 내고 다닌 것도 아닌데 괜히 부끄러워서 머리 긁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는 행복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밤새 연구하고 나오면 피곤할까봐 따뜻한 음료를 챙겨준다거나 제가 논문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갔어요. 선자리에서 시작된 만남은 보통 결혼이 전제로 깔리니까요. 저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로 날짜도 대충 조율하면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날짜도 잡았으니 양가 상견례도 하게 됐죠. 우리 집은 아빠가 불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네는 사업하는 집안이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쪽에서 먼저 집은 우리가 준비한다. 괜히 예단 예물 준비한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해주니 고맙긴 한데 좀 뭐랄까 돌려 말하지 않아서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그 말에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아빠는 돈 얘기하면 늘 한 걸음 물러서는 스타일이니까요.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며 웃으시고 상견례 자리는 별탈 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조용히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은미야,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돈 많은 티를 너무 내는 것 같지 않니? 사람이 괜히 좀 거슬리네. 괜히 저렇게 잘해주고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어쩌니?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하지만 여기선 엄마 안심부터 시켜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겼죠. 엄마, 언제는 시집가라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젠 또 왜 그래요? 막상 딸 내보내려니까 아까워? 엄마는 제 말에 약간 머쓱한 얼굴을 하더니 그냥 고개만 흔들었어요. 아휴, 기집애 하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냥 결혼 준비하면 이런 일도 생기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랄까. 제가 생각한 그 좋은 집안이라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예비 시모가 저를 자꾸 불러냈어요. 그것도 은근슬쩍이 아니라 진짜 당연하다는 듯이 은미야, 시간 되면 잠깐 나올래?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연구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해야 하는 실험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걸 전혀 고려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 이게 기본값으로 박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하나? 한두 번은 저도 예의상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보면 하는 일이 참 기가 막혀요. 예비 시모는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양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니 메뉴 고르는 것부터 포크, 나이프 어디에 놓고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듯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얼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만찬 예절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에 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절들이 있어. 이건 필수라고 보면 돼. 저는 그 순간 살짝 현타가 왔어요. 제가 무슨 상류층 행사에 하루 종일 끼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연구실에서 커피로 연명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7종 포크를 외우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예비 시모는 그런 제 표정 따윈 관심 없는 사람처럼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 다음엔 집안 가계도라는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가계도라. 저는 처음에 그게 왜 필요하지 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당숙이고 이쪽이 종조부. 이런 관계는 알아둬야지. 결혼하면 행사 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속으로 이걸 왜 외워야 하지? 하면서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 뒤엔 갑자기 백화점으로 불러서 이런 옷 스타일이 우리 집안 행사에 어울린다면서 옷걸이를 양손에 들고 비교를 하질 않나. 또 어떤 날엔 친척 어르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진짜 연구보다 더 빡센 단계 암기 코스였어요. 처음엔 그냥 결혼하면 이런 과정도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게 누적될수록 저는 슬슬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드럽게라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해야 할 연구 일정이 많아서요. 꼭 만나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혹시 너무 잦은 호출은 조금만 조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었다고? 연구? 그것도 어차피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어머님, 그게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요. 하루 종일 공을 들여야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라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양해 구하고 빠진 것도 꽤 돼서 이 이상은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바쁘다고 나한테 시위하니? 사업하는 집안에 시집 올 거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먼저 알려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이렇게 직접 챙겨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 말투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감히 어딜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진짜로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때 뭔가 확 느껴졌어요. 아, 이 결혼 생각보다 순탄치 않겠다. 딱 이런 느낌이요. 예비 시모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를 며느리가 필요했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려고 이미 가계약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서로 바쁘긴 했지만 일정이 착착 맞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부터 상태가 이상했어요. 은미 씨, 우리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첫 마디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거 작은 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로봇 청소기 쪽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업계를 뒤집어 놓는 수준의 난리였어요. 로봇 청소기 카메라가 집안을 녹화하고 그 영상이 외부 서버로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품은 줄을 서서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죄다 돈 돌려달라고 난리치고 소비자들은 소송 준비하고 거의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문제는 그 시점이 결혼 한 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할 그 시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비 시아버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그렇고 한동안 넋이 빠져서 결혼이고 뭐고 더 준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고민 많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솔직히 예비 신랑의 배경이 영향을 안 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분의 회사에서 좀 숨구멍 트일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비 시부가 저랑 예랑이를 불러서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신혼집으로 계약금 걸어뒀던 곳은 저희 친정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던 게 없으니까 그거 싫다고 파혼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예비 시부 회사도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 친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이랑 혼수까지 전부 마련하게 됐어요. 솔직히 엄마는 그 과정 내내 마음 한켠이 걸리는 눈빛이었고 아빠도 잠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제 결혼이 순탄하게 흘러가길 바라셨으니까 결국 도와주셨어요. 집을 계약하고 혼수도 어느 정도 채워진 시점에서 예비 시부가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식사하자고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제라도 밥 한 끼는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고 예비 시부는 한껏 꾸민 식탁 앞에서 어색하게 고맙다고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예비 시모도 있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밥 먹다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아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며느라가 외제차 해온다고 하지 않았니? 네? 저는 진짜 제가 하도 밤을 새서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비 시모 표정은 너무 당당했어요. 아니, 당당한 걸 넘어서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얼굴이었죠. 아니, 우리 집이 지금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재건하면 며느라가는 사모님으로 살 거잖아. 그 정도 투자는 당연하지 않니? 진짜 제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여태 제가 참은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제가 일하는 거 깎아내릴 때도 차라리 그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제차? 친정에서 대출까지 받아 도와줬는데 지들 사업 말아먹은 타이밍에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줌마,
그냥 결혼 엎을 테니까 꺼져 주실래요? 저도 어른한테 이런 말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뭐 어른이 어른다워야 예의도 지키죠. 제가 자라면서 봐온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비 시모는 정말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이 결혼 없죠 뭐. 아주머니가 그걸 원하셔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세요? 신혼집은 제가 전세로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식장이나 드레스 위약금 같은 건 그쪽 잘못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예비 시모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그제서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외제차 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집이 잠깐 흔들린 거지.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사모님으로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걷어차겠다는 거야? 그 재건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딱 그렇게 말했더니 예비 시모가 갑자기 기세등등해져서 또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깔깔 웃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너 나중에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로봇 청소기를 쓸 일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집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말씀하셔도 저한테 와닿는 건 없네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발명한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알기나 해?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은 네가 버릇없게 굴지만 나중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콧방귀가 저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디서 온 기술인지 알고 이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아줌마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 안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부 얼굴도 썩어가는데 그때 반대편에서 의자가 콱 밀리며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다 깜짝 놀랐죠. 엄마 미쳤어? 도대체 내가 자중하라고 했잖아. 왜 며느리 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평소엔 소리 한번 크게 내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눈이 완전 뒤집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근데 그 뒤가 더 문제였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사업 위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끝내자마자 예비 신랑이 갑자기 자기 엄마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비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예비 시부는 허공만 잡으며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도 제 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야, 왜 이러냐? 너까지 미친 거냐? 예비 신랑은 울먹이면서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했다던 그 최첨단 기술, 그게 누구 건 줄 알아? 장인어른이랑 이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우리 회사에 시범으로 무료 공개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이 난리치는 통에 다 무산되게 생겼잖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식는 걸 보자마자 솔직히 조금 꼬숩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온갖 간섭과 훈계를 당연하다는 듯 하던 사람이 기술 출처조차 모르고 깝죽대던 게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얼굴 변하는 꼴이 솔직히 순간적이지만 꽤 통쾌했어요. 하지만 그 통쾌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말이 모든 분위기를 뒤집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심정으로 이 결혼을 결심했는데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심정으로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기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 살리려고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초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정통으로 머리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리가 공중으로 붕 뜬 것처럼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고 눈앞에서 울고 있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 소리도 전부 멀게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멍함이 2, 3초 지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전부 퍼즐 맞춰지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인간들 제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제가 어떤 개발하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죄다 파악하고 접근했더라고요. 중소기업이 기술 없으면 죽는 건데 개발자 데려올 여유는 없고 결혼만 하면 기술 걱정은 영원히 끝나는 셈이니까 사돈에게 비싼 돈 받고 기술을 팔진 않겠지. 우리 아버지 성품이면 가족끼리 돕자며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 이런 계산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산을 위해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까지 버리고 6달 동안 내 앞에서는 착한 척, 배려하는 척, 순둥이 코스프레 싹 다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단번에 드러났다는 걸 깨달으니까 심장이 한 번에 뜨겁게 차오르면서 분노가 뚝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모두 알게 됐는데 제가 과연 이 결혼을 이어갈까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순 없는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시모한테 화가 나서 파혼하겠다 말한 건데 그냥 이 집안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이다 하고 외치고 나왔죠. 결혼 한 달 전에 이 사달이 난 게 참 다행이지 않나요? 파혼 선언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나온 뒤에 당연히 우리 집안에도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죠. 엄마는 기겁을 하고 아빠는 그 다음날 바로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뭐 아직 사인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퍼포먼스지만요. 그냥 말 그대로 없던 일로 만든 거예요. 아빠 성격의 저런 모습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갑자기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 열자마자 그 아저씨 절 보지도 않고 바로 아빠한테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은미한테 상처 준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기술만큼은 어떻게 돈을 들이고라도. 아빠가 원래 다른 사람 말은 안 끊고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바로 잘랐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딸한테 미안하신 건 맞아요? 그럼 왜 우리 딸한테 말 안 하고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지? 그걸 듣고 저랑 엄마 둘 다 놀랐어요. 아빠가 누구한테 화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딸을 이용하셨잖아요. 결혼 핑계로 기술부터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 이제 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기술을 풀어도 그쪽 회사에서는 못 쓰게 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임직원들 가족들 생계도 다 날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세게 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난 대화처럼 닫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차갑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문 밖에서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문제는 위약금인데 제가 그때 예비 시모한테 파혼하자고 말하면서 위약금 다 물어내라고 하긴 했지만 그걸로 좀 공방을 하긴 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뒷사정을 알게 됐으니 제가 쫄릴 게 하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달을 어디에 제보라도 하면 예비 시부 회사는 더 희망도 없이 바닥으로 수직 낙하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서도 더는 대꾸도 못하고 그냥 전부 덮어쓰겠다고 하고 물러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으니까 주변 동기들이 다들 난리였죠. 야, 은미야, 너 결혼 준비하던 거 아니었냐? 왜 말이 없어졌냐? 아, 얘들아, 나 파혼했어. 나 때문에 일정 빼줬을 텐데 미안하다. 근데 이혼보다 파혼이 낫잖아. 그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얼굴에 뭔 일 있었구나 하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진짜 속이 시원했어요. 저 집안이랑 엮여서 평생 살 바엔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파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진짜 웃긴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게요? 회사 완전히 문 닫았대요.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투자자들이 사기 횡령으로 고발하고
내부 직원들은 내부 고발하고 진짜 줄줄이 터졌대요. 근데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저랑 저희 아빠가 기술을 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급하게 외부 개발자한테 비슷한 기술을 사들였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하필 다른 기업 특허 침해한 불법 복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소송이 걸리고 그거 처리하다가 결국 회사가 문 닫았다네요.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연구실에서 커피 터들고 제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동기 하나가 저를 보자마자 야, 은미야 너 그 남자 소식 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이 저희 연구소 일이랑 어느 정도 겹쳐 있으니까 아름아름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 몇한테는 파혼 얘기랑 그 회사 얘기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후로 거길 유의주시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이젠 별로 관심도 없고 제 일상에서 사라졌음 싶어서 대충 몰라 관심도 없어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다를 떨고 싶었는지 쪼르르 와서 말하더라고요. 야, 그 인간 너랑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옛날 여자친구랑 다시 붙었다더라? 저는 진짜 뜨악했어요. 아니, 어이가 없다는 말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날 그 난리판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오래 만난 여자친구 버렸다. 이 소리까지 짓거렸던 인간이 파혼하자마자 거기로 다시 간 거라고요? 순간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냥 피식 웃었거든요. 그래? 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네. 잘 됐네 서로 끼리끼리. 그 말하고 나니까 제 속이 이상하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랑 있었던 시간 전체가 그냥 하나의 임시직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정보에도 이제 감정이 1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정도의 무감정. 오히려 차라리 잘 됐네라고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건 애초부터 제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웃긴 건 그 사람이랑 다시 붙은 그 여자친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혼 바로 하고 다시 사귀냐. 별 볼 일 없는 사기꾼 집안 아들이랑 못하러 만나냐. 뭐 이런 소문들. 근데 그걸 듣고도 전 그냥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난 상관없다. 정말로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진짜로 미련이 없어지나 봐요. 그리고 반대로 제 인생은 그 뒤로 진짜 이상하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연구실이 다시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실 아빠 연구실은 그동안도 꾸준했는데 뭐 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비를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안 받쳐줘서 잠깐 흔들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의 공익성,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아빠는 겉으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되게 오랜만에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연구소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상용화된 거예요. 심지어 그 덕에 국가 신기술 인증까지 받게 되었죠. 소식 들었을 때는 제가 울컥했어요. 누가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던 몇 달 동안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게 싹 벗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한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폐만 끼쳐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제 자리에서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딱 증명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요즘은 연구소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후배들이 질문하러 찾아오고 같이 프로젝트 해보자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넘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이런 걸 보고 조상이 도왔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조용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계시고 엄마는 진짜 웃겨요.
예전엔 입만 열면 선이나 봐라 결혼 언제 할래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이러세요. 은미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해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가 그런 말을 다 하네. 나 결혼 안 해도 돼? 엄마 옆에서 평생 귀찮게 해도 돼? 너 하고 싶으면 그래라. 내가 이 난리를 보고도 결혼 빨리 하라고 하겠냐? 둘이 이러고 웃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대화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하긴 해요. 내가 그때 결혼을 그냥 억지로 밀어붙였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근데 그 질문이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답은 너무 뻔하거든요. 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긴 하는데 그 결혼을 엎어버린 건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빠르게 잡아낸 오류 수정 1번이었다 싶네요. 버그는 초반에 잡아야 싸게 먹히니까요. 그 집안은 탐욕으로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짐을 발판 삼아 제 길을 제대로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요. 모르죠. 세상 일은 디버깅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에러가 터질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상 못한 값이 튀어나와서 시스템 전체가 밀려버리는 날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요. 누가 제 능력을 계산해서 접근하든 말든 그 패턴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데이터 하나 끼어 있는 게 처음엔 모르지만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오류는 바로 체크 가능하잖아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제가 당한 만큼 되돌려줬고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